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파트너인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하루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 대타 전문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출근길 준비하시면서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교통 통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잠깐 정보를 좀 드리면 현재 통제되고 있는 곳이 모두 4곳입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 그리고 잠수교, 그리고 개화 육관문, 그리고 신천 나들목,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곳이죠. 이 4곳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요. 어제 올림픽대로고 강변북로 같은 경우가 계속 통제가 됐었는데 밤 9시 30분을 기해서 일단 통제는 풀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간에 통제되고 있는 곳은 딱 이 4곳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근데 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 통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교통 통제 상황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가보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수초섬 고정 작업 도중 선박 세척이 전복됐던 이 의암댐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8일 시신 2구를 발견한 이후 아직까지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강변에서 실종됐던 이제 경찰관과 민간업체 직원 시신 2구가 인양된 이후에 여전히 지금 춘천시청 주무관을 포함한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이게 수초섬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보면 떠내려가게 내버려둬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으나 해당 주무관이 이미 현장이다라며 작업을 강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유가족들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무관의 가족들이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로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네. 이야기를 옮겨 보면 지금 휴가 중인데 지금 일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혼잣말로 막 미치겠네, 미치겠어, 나 또 집에 가기 전에 징계 먹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또 5초간 침묵 후에 좀 2번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인공수초섬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들을 거기에 내모느냐, 네, 바로 그쵸.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춘천시의 요청이 아니라 업체 요청이었다는 보도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YTN이 이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인공수초섬이 이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업체가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에 이 업체 직원이 관계자가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초섬이 떠내려가는데 좀 지원을 요청을 했고, 업체에서, 그래서 이 주무관이 해당 내용을 소속된 부서 계장에게 보고를 하고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의 추가 전화를 받은 뒤 함께 평소에 이제 수초 작업을 하던 같이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을 불러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순찰정에 타서 이제 작업에 나섰다라는 이 정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주무관과 계장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춘천시장 이재수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시정 차원에서 뭐 핵심적인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에서 뭔가 직접적인 지시가 나갔다면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이걸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아직은 좀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진상 규명의 책임자이지 현재까지 뭐 이 모든 거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식으로 좀 약간 선을 잘 좀 지키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한 수색이 일단 먼저고 그다음 진상 규명,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춘천시에서 이제 밝힌 내용 보면 주무관의 보고를 받아서 이제 네. 시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말렸다,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하면 주무관이 계장한테 보고하고 그 선에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박 네. 작업을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일단 요거는 좀 아무튼 그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까지도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일단 좀 진실의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실종된 기간제 근로자 가족들은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유물 수거 작업 일지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이 좀 나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그 유가족들한테 1차적으로 공개가 돼서 배들끼리 서로
구조를 해주려다가 이제 잘못 전복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참 현장에서나 경찰이 같이 출동한 것도 보면 뭐 어쨌든 그 수초섬에 대해서 책임 주체는 모르겠지만 좀 어쨌든 십몇 억이 든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려다가 좀 비극적인 일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명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데 네. 거기서 역행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전에 이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로 카카오톡 대화 수백 건을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백 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수발신 내용만 확인이 되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수백 건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경향신문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거 보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2월 13일 날 만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부산 만남? 네, 예. 부산에서 그 녹취록이 있었던 그 만남부터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있었던 3월 31일까지 이제 한 달 반 가량 정도 되는 사이에 네. 카카오톡 대화가 수백 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검찰이 로그 기록을 넘겨받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수백 건 카카오톡이 오갔다고요? 뭐 일단 로그상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내용은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당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서버 측에서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는 뭐 압수수색을 한다라도 나오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유심칩 압수수색 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유심칩으로 해당 카카오톡에 접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럼 한 달 반 사이에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핸드폰을 열어야 알 수 있다. 그렇죠. 카카오톡 서버에는 하루 이틀씩 이게 이제 2014년인가요? 그때 한번 압수수색되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네, 빚어진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서버 보관 기간을 확 줄여버리겠다. 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루 이틀치만 남겨둔다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서버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핸드폰 포렌식이 돼야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아이폰이라는 거죠. 사과사라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랑 백모 기자랑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같이 부산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정황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게 뭐 적극적으로 뭔가 검언 유착을 뭐 공모한 정황이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친근하고 부적절하지만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여기까지 이제 그 대화만 놓고 보면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동재 기자 자체는 부적절한 더 많은 행위 편지를 썼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공범 강요 미수의 공범인지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검찰에서 로그 기록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이 자체로 바로 수사를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지만 형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가담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이게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면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압수하는 상황인데 핸드폰도 사실은 이미 다 뭐 삭제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에 좀 한계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바로 접기보다는 일단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비밀번호를 내주던가 아니면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이걸 할 때까지는 국민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의혹은 계속 남지만 그때까지는 수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수사팀의 어떤 고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2월 13일 부산 만남과 그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주장한 건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전국을 순시하면서 부산을 가는 길에 따라왔다가 인사차 만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오간 건 그냥 덕담 수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가 오갈 이유는 별로 없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날로부터 3월 31일까지 정말로 수백 건의 카카오톡이 오갔다라면 이거를 이 성격은 단순히 그냥 안부 인사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원래 이제 서초동에서 근무를 할 때 다양한 언론의 기자분들에게 다양한 단독을 주셨다는 건 사실 주지의 사실이고. 아니 그건 아는데 네,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였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고검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설령 그 행위도 말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행위지만 그러면 어떤 업무상 어떤 뭐 언론 플레이가 되든 뭐가 되든 언론 플레이는 업무가 될 수가 없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 수백 건이 오갈 이유도 없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편에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다. 이제 그때 수사를 한동안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맥락을 좀 물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한동안은 좀 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랄까 이제 그런 걸 좀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경향신문 보도가 맞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서로 그 카톡을 주고 받았는지는 로그 기록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지금 받은 거죠. 하나 조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채널의 어떤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동재 기자가 후배인 백모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러니까 백모 기자에게 했던 그 시점 전후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카톡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어떤 다시 조합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수사 기법으로서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는 논의의 문제를 치더라도 정황으로서는 일단 그 파악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과 빈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 건이랑 사실 좀 너무 좀 범위도 그렇고 두루뭉실한 상태니까 정확히 타임라인을 그려봤을 때 어떤 시점에 몇 건 정도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는가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좀 요 정도만 확인이 되더라도 대충 그러면 하필 이 타이밍에 이게 뭐지? 그리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니까. 바로 그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오간 전후에 그럼 또 카카오톡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오갔는가 이런 것들 한번 대조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건 그래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건 사법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를 제일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본인이 비밀번호를 내주면 됩니다. 내주겠어요? 아니요, 뭐 그렇다고요. 아니 그 난리까지 겪었는데 뭐 그게 당당하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뭐 들고요. 당당하면 이동재 기자를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죠. 있기는 한간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고위 참모 중 6명이 앞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간을 보니까 뭐 예측 기사가 쏟아졌던데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다 명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다수는 일단은 먼저 수석 일부를 교체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맨 나중에 할 것이다. 이게 다수 보도인데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교체가 될 것이다. 거의 단정식으로 보도를 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사 예측 보도처럼 참 뭐한 네. 이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일단 뭐 그래도 전달을 좀 해야죠. 네. 뭐 지금 후임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정무수석 대신에 이제 국민소통수석 자리로 옮길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변인 출신이죠, 청와대.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는 정고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이름 나오고 민정수석의 후임이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재순 변호사,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름도 있고요. 사실 보도가 되게 많아서 이 보도에 있는 이름을 쭉 종합을 해보면 되게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전례 비춰보면 이렇게 어떤 예측 보도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제 네. 가끔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는 여기서 그 점치기 이야기는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이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건 좀 짚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 어떤 움직임하고 인사의 상관성은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 좀 궁금하네요. 듣고 내 생각에 지금 나와 있는 명단 중에 일단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실 거다. 김진국 변호사님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누가 될 거다라기보다는 교체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오히려 쇄신의 분위기를 하려면 정책실 일부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교체를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결국은 사람 구하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싹 다 구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엔 안 맞더라도 단계별로 좀 교체하고 인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기류를 봐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 경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책 실패를 자임하면서 정책실 라인을 교체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의견도 있죠. 예, 여권의 어떤 기조가 이미 이제 그렇게 잡힌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의 수석들 정무 라인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국민한테 다가가는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가 엉망이었던 부분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뭐 청주냐 그러니까 강남이냐 2억을 올려 팔았냐 물건 내놨냐 오히려 아니냐. 이제 그것이 어떤 정책의 내용보다 어떤 정책을 받아들이는 어떤 국민 정서에 불을 넣어버렸던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부 교체가 그렇게 된다면 진화할 수 있겠는가? 초점 여기 있는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사실 않을까요? 지금 인사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인사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는 그래서 집 팔기 싫어가지고 사표 쓴 거 아니냐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측에서는 최근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온 인사이지만 어쨌든 이 인사가 어떤 후임이 어떤 자리에 오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쇄신의 느낌이 드나? 이게 지금 청와대가 일신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나? 아니면 진짜 좀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사퇴했나? 이 물음표들에 대해 사실 명확한 방점 찍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아까 그 질문 주셨을 때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 여론 자체를 인사로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키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인물은 비서실장이다. 그러니까 뭐 수석 한두 명보다는 오히려 비서실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안 바뀐다면 제가 볼 때는 인사 효과는 거의 제로일 것이다. 없다고 봐야 되는. 오히려 그 카드를 안 꺼내니만 못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책실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의견이죠.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맞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늦었다라고 보면 더 강하고 개혁적인 인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정책실도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할 생각이었으면 즉각 반려가 사실은 수순상 맞는데 반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후임자 찾기 권한 난항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김준우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